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는 사람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의 판을 바꿀 거다라고 믿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자, 이번이 5번째 시간. 구독자 1000명 돌파. 눈앞에 뒀을까요? 완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1000명까지 한 650명 정도 남았습니다. 예. 650명의 예비 구독자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네. (9월 26일) 네. 얼마 전이죠. 이 CNBC에 등장한 스캇네이션즈라는 투자자의 베팅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포트리스 트레이딩, 포트리스는 좀 들어봤는데 여기 소속이라고 하던데 이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뭐 포트리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요. 포트리스라는 이름은 조금 들어봤어요. 네, 근데 포트리스라는 같은 이름의 글로벌 헤지 펀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출신이 마이크 노버그라츠라는 유명한 암호화폐 지지론자가 있죠. 이 사람이랑 관련 없는 것 같고요. 관련 없고요. 네. 근데 이런 소속을 떠나서 지금 뭐 선물 매도를 통해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얘기했고, 더 화제가 된 거는 이유가 이제 가치의 원천, 그러니까 펀더멘탈 밸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더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치의 원천이 없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은 단지 희망이다, 오를 거란 희망. 근데 이런 희망이 호프. 그렇죠, 호프죠. 예, 이 희망이 최악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5,95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이제 숏 포지션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화제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단기 투자, 단기 베팅에 대한 위험성을 좀 저희가 시청자들한테 환기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뤄봤습니다. 사실 그 모든 투자에서 장기가 아닌 단기를 투자하면 사실 위험한 건 사실인데 이 단기 투자의 위험성,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의 위험성이란 건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 해당 자산의 가격을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게 핵심이죠. 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상대적으로 적용 가능한 밸류에이션 모델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게다가 역사도 굉장히 짧고. 심지어는 1600년도에 생겨난 주식마저도 현재 명확히 들어맞는 가치평가 모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역사적으로 봐도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잠재력을 받아들이기인데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고요. 하물며 생긴 지 10년도 안 된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정확히 그것도 단기간에 예측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럼 아까 말한 그 희망, 호프, 이거는 그 호프라는 거는 결국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단기 투자할 때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오를 거라는 희망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닷컴 버블 때도. 이때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기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있었죠. 근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그런 허황된 신기루 같은 신기술에 현혹이 돼서 너의 전 재산을 거기에 베팅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 뒤따라 들어오는 그 회사가 바로 아마존이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장기 투자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개별 산업에서 암호화폐, 그러니까 전체적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서 구체적인 암호화폐 종목 단위로 내려오는 접근법, 이걸 보통 탑다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단기 투자자들, 영어로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온라인 브로커리지 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마침 인터넷 버블이 일었고 모두가 다 인터넷 주식을 얘기하던 때였고 마침 인터넷 브로커리지 서비스가 나와서 이걸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단타를 쳤습니다. 그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그 버블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했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닷컴 버블의 희생양이 됐어요. 만약에 그때 뭐 다른 게 아니라 아마존을 계속 들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쯤 사는 빌딩주가 되는 이런 게 가능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뭐냐면 변화의 소용돌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혁신 기술이 태어나고 태동기에는
그 누구도 그 최고의 종목을 고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뻥이에요. 그건 믿으면 안 되고요. 일단 새롭게 탄생한 혁신 기술 자체가 이게 세상을 바꿀 건지에 대한 그 명확하게 판가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투자자들 어떻게 아마존과 같은 회사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블록체인 혁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산업 지도 전반 자체를 재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제일 좋은 건지를 꼬집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네.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이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뭔가 혁신 기술이다라는 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뭘 투자해야 될지 이걸 네. 정해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보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 탑다운 방식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 이번 주 핫크립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저희 투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접근법. 네, 아마 굉장히 큰 그림에서 그렇죠. 접근법이죠. 아마 가장 실용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는 블록체인 기술에 확신이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블록체인 기술 혁신에 대한 믿음이 원조고 그 다음에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게 그 다음이죠. 풀이 지난주에 급등했었는데 이게 또 우리 리또속이라는 말처럼 네.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았는데 이게 리플의 규제 담당 부문 헤드인 사가 사르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렵네요. 네, 예. 한 인도 계열인 것 같은데. 사가. 네. 예. 하여간 이분이 그 헤드께서 엑스래피드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급등했었죠. 이 엑스래피드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엑스래피드가 은행 간 송금할 때 네네. 매개 통화로 XRP를 쓰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럼 모든 리플러들이 이거의 상용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귀엽게 생기신 이분이 나와서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뒤에 바로 이제 영원한 리플러들이 형, 네. 마늘빵 형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나와서 친근합니다. 네. 세계 최대 미국에서 탑 10 은행 중에 하나인 PNC 뱅크 얘네가 이제 이쪽 리플 네트워크로 들어왔다라는 연이어 호재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무섭게 올랐는데 네. 이 리플이 급등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함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리플이 이런 호재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 이렇게 귀엽게 생기신 분이 지난주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엑스래피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몰랐다라는 거죠. 예. 내부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내부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단기 가격 예측하려면 호재가 언제 나올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진 이유도 그 리플을 많이 들고 있는 개발자가 이걸 대량 팔았다. 근데 사실 개발자가 언제 팔지는 이건 알 수도 모르죠.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몇몇 대부분의 단기 트레이더분들 자기는 이 모멘텀이 올라갔다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굉장히, 이 고점에서 나올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았다라면 그건 운이에요. 두세 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두세 번 맞는 건 다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본인이 고점 매수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몇 번 운으로 맞췄던 수익을 한 번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변화의 초기에는 더 조심해야죠. 장기 투자도 그 상패될 주식에 장기 투자해봐야 그거 상패되는 거죠. 예, 큰일 나죠. 이게 크게 아마존 같이 될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마존 같은 주식을 고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 이제 저희 핫크립토 오늘의 핫크립토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꿀팁입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좀 저희도 따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인터넷의 변혁기와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이런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종목을 골랐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들고 오신 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이라는 게 고릴라 게임이라는 걸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이게 뭔가요? 네, 고릴라 게임은 이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남들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만 보는 책.
의로 마케팅이 됐던 책이고요. 예, 그런 책이라고 여러분은 한 같이 건 보실 수 아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마케팅을 했던 책.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불확실한 격변기 때 지금 같은 이제 그런 때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고릴라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태동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블록체인 업계의 고릴라는 누구냐? 뭐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아니면 이오스냐, 아니면 뭐 리플, 아니면 오늘 사이다톡에 얘기할 아이콘이냐. 이런 거를 이제 선별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릴라는 네. 지금 이렇게 블록체인 산업이 이렇게 커졌을 때 네. 끝까지 살아남고 패권을 쥐게 될 그쵸. 그 무엇을 예. 의미하는 거죠. 인터넷 업계의 아마존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고릴라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의 목전에서 네. 그러니까 인터넷, 그다음에 지금 블록체인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표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선점 효과를 누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경쟁 우위가 거의 영속적으로 이 기술이 사라질 때까지 누리는 회사를 고릴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릴라 게임은 그런 고릴라를 찾는 게임이라고 볼 수 그래서 있죠. 지금까지 예. 계속 고릴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고릴라를 어떻게 찾느냐잖아요. 그쵸. 어떻게 예. 찾습니까? 이제 고릴라를 이제 포획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고릴라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로 가야겠죠. 그렇죠. 고릴라가 호랑이를 사는 잡으면 곳을- 호랑이 네, 풀에 가야 그쵸. 되는 거고 고릴라를 잡으려면 고릴라가 네. 사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릴라의 잠재 서식지는 바로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이 탄생하는 데입니다.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 자, 여기서 discontinuous innovation 또 네. 어려운 말 나옵니다. 네.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 혁신이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그쵸. 예. 뭔가요? 네, 대부분의 혁신 기술은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나왔으면 거기서 연비를 좋게 한다거나 뭐 차체 강성을 좋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동차에 연결된 혁신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간혹 가다가 때때로 기술적인 돌파구가 마련이 돼서 기존의 연속적인 거랑 완전히 다른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이 빵 하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자동차, 네. 그다음에 최초의 PC, 네. 그다음에 최초의 인터넷과 같은 것들이 불연속적인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우리는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는 거고 네. 불연속적인 혁신 불연속적인, 기술이라고 보는 네. 거고 그 안에서 고릴라 서식지를 좀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고릴라는 어떻게 찾나요? 예, 고릴라를 이제 찾아야 되죠. 찾기 위해서는 이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의 수용 및 발전 단계를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첫 단계는 바로 초기 시장입니다. 네. 초기 시장. 그래서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이 태동하는 단계고요.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예요. 그 초기 시장 단계에서 그러니까 저기 위에 원숭이 새끼들이 예. 새끼라고 하니까 아까 좀 그런데 원숭이 새끼들이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시장의 그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원숭이 애기들이에요. 초기 시장에는 다 원숭이 애기들이기 때문에 누가 분간이 누군지 안 돼요. 모르겠네. 예. 그래서 떠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케팅하고 PR하는 거는 그렇게 큰 투자 정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캐즘 단계를 네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캐즘, 이 단절이라고 되는데 이게 뭔가요? 캐즘 뭐냐면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이 네. 이거를 먼저 받아들이는 이상주의자들 아니면 기술 열광자들이 네.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다 보니까 잠재력이 조금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라고 판단이 되고 네. 이제 뒤에 있는 큰 대중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불연속적이어서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발전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의 자리를 못 잡고 혁신 기술이 사라지는 이 캐즘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드디어 저희가 그토록 바라는 단계가 와요.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바라는 그 회오리 바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라는 거는 이 책에서도 초고성장 단계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용어로 네네.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그 실용주의적 대중, 그러니까 매스 대중들이에요. 이들의 저항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이제 이걸로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규모로 신기술을 수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팽창해요. 하룻밤 만에 시장이 막 두세 배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초기 시장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하나는 이 회오리 바람은 개인들이 못 만들어냅니다. 초기 시장에는 전부 다 개인 플레이어들이었어요.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은 네. 대규모 기관 참여자들이 여기 자본을 대야 돼요. 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블록체인 시장은 아직까지 여차 저차 됐든 간에 아직까지 초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오리 바람에서 네. 이제 원숭이가 되고 혹은 침팬지가 되고 네. 이제 고릴라가 되는 것 이렇게 그쵸. 갈라지는데 네. 결국 고릴라가 못 된 애들은 네. 그 성장하지 못한 침팬지나 그 원숭이에 그친 회사들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고릴라 경쟁에서 도태된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신들의 파워를 좀 어필하다가 시장이 얘가 고릴라야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고릴라 등에 타는거나 등에 타거나 아니면 고릴라가 좀 잘 안 보는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릴라의 눈치를 보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런 회사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메인 스트리트라고 나오는데 메인 스트리트가 네. 우리가 그 월스트리트와 비교되는 그 메인 스트리트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 대중화됐다는. 대중화, 완전 대중화의 의미를 메인 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메인 스트리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초고성장 단계가 이제 좀 둔화되는 그런 그렇죠. 단계인데 네. 이때가 되면은 고릴라의 파워가 약해지냐? 아닙니다. 더 강해져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네. 고릴라가 잘 살기를 원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블록체인에 있는 몇몇 고릴라들이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하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침팬지와 원숭이들이 여기 등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고릴라 한 명이 넘어지면 거기 딸려 있는 원숭이랑 침팬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릴라들이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차 효과라고 하는데 등에 타고 또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계에서는 고릴라의 파워가 더 세집니다. 더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릴라 게임에서 누가 어떤 고릴라를 이제 선별해내는 거, 고릴라를 잡는 방법 이건데, 네. 자 이제 고릴라를 잡아야죠. 어떻게 네. 잡나요? 이 원숭이 애기들을 나름의 그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 다 담아야 됩니다. 근데 원숭이들 담을 때 이제 그냥 담는 게 아니라 고릴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을 다 원숭이에 데려오는 싹이 거죠. 보이는 애들로. 예. 그래서 이제 키우는 거죠. 키우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싹수가 보이죠. 얘는 침팬지 느낌이 나는데 그럼 이제 방생하는 거예요. 침팬지가 될 것 같으면서 방생. 그리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그 매도 금액으로 다시 여기 안에 있는 원숭이들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우리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를 계속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만 남게끔 하는 게 이제 이 고릴라 게임의 핵심이고 저희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올바르게 투자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긴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뭐 향후 3년, 5년 이상 봐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벤치마크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그 투자자분들의 상당수는 대박 신화를 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박을 노리고 들어오기보다는 고릴라 게임 투자법을 접근을 해서 가능성이 싸게 보이는 원숭이들에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더 낫다라는 장기 투자법,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법을 소개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메리 미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개구리에게 키스를 해봐야만 왕자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태동기에는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릴라 게임 투자법을 통해서 저희 쇼미더 크립토 시청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하게 지난주에 나왔던 리플 호재를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는 더 핫한 소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올해로 10년. 그동안 참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항상 하는 오해인데요. 비트코인 탄생 이후 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참여자들이 여러 있지만 그중에서도 채굴자들이 모든 핵심이다. 모든 키를 쥐고 있다. 맞나요? 이게 전형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연산 능력이라는 힘이 하나 있고요. 해시파워라고 하죠. 해시파워. 그거만큼 큰 게 또 이제 노드 파워, 노드의 힘. 이 두 개가 정확히 균형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생태가 안 무너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해시 파워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노드 파워는 살짝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파워는 이제 풀노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풀노드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 발현되는 힘을 노드 파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록을 그러니까 채굴자가 채굴한 블록을 내가 이걸
전파할 거냐, 블럭에 붙일 거냐를 결정하는 그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해시 파워는 네. 직감적으로 딱 오는데 네. 이 노드 파워가 과연 어떻게 해시 파워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건지 네. 한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힘, 노드 파워와 해시 파워가 있어요. 그 주체들은 이 파워의 주체는 노드 파워는 참여자, 풀로드라고 보시면 되고 해시 파워는 당연히 채굴자, 채굴로드를 돌리는 채굴기를 돌리는 분들이고요. 권한은 블럭 전파, 그다음에 해시 파워의 권한은 블럭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힘들이 충돌하게 되면 네네. 결론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해요. 비트코인 근데 상태가 지금 무너지니까. 여기서 보면 네. 블록 생성이 훨씬 더 힘이 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이유가 그러니까 균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이제 어느 한쪽이 남용을 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이제 노드 파워를 남용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블럭 전파 규칙을 바꾸거나 정당하게 생성된 블럭을 전파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블럭 생성에 대한 리워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시 파워를 제공 안 하겠죠. 그러면 이 해시 파워가 급격히 떨어지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바꿔 말해서 보안이 네. 그만큼 낮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팽배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겠죠. 다 환매를 할 거니까. 신뢰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해시 파워, 그러니까 해시 파워 연산 능력, 채굴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남용을 할 네네. 경우에는 이제 노드들이 니네가 블럭 생성해도 우리가 그거 전파 안 할 거야. 너네는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리워드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서로 균형이 안 맞춰지고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양쪽 다 그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네.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게임 이론과 될 수 있고 피자 예. 나누기와 비슷한데요. 네. 그 피자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뭔지 시청자들은 아시죠? 예, 자른 사람과 고른 사람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네가 자르고 네가 골라라 하면은 자른 사람이 굉장히 공정하게 고르겠죠. 왜냐하면 한쪽을 크게 자르면 맞아요. 먼저 큰 걸 가져가면 끝이니까요. 설명은 됐고 그럼 관련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온 얘기가 바로 이 포크예요. 네, 포크가 이 포크네요. 예, 우리 먹는 진짜 저 포크. 포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넥스트 머니톡에서 블럭이 생성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블럭이 그냥 일렬로 쭉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기가 되죠.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저 갈라져 나오는 모습 자체가 포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한 일렬로 가다가 저 포크 날로 쫙 갈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다고 해서 진짜 이것 때문에 포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코드 변화로 발생하는 대규모의 변화를 저희가 또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로 나눠서 부르죠.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네. 구체적으로. 올드라고 돼 있는 큰 동그라미 안에서 네네. 뉴라고 돼 있는 작은 동그라미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합의 규칙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기존의 합의 규칙이 더 넓었고 바뀌는 게 더 좁아지는 거죠. 저 그림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는 2메가 이하의 블럭이 규칙인데 이거를 이제 1메가로 블럭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 포크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보다 규칙을 더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던 것을 이제는 되게 하는 거죠. 그 특성으로 나누는 게 이제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고요. 특징이 그러니까 이전 클라이언트와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블록체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예전 버전과 이 소프트 포크 이후의 새로운 버전과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드 포크는 반대죠.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보시면 소프트 포크는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근데 하드 포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발동 조건은 이제 이 소프트 포크든 하드 포크든 이제 변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자들이 커뮤니티랑 같이 정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소프트 포크든 하드 포크든 체인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분열이 생기면서 체인이 두 개로 갈라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작년 8월에 있었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것들.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소프트 포크보다는 하드 포크가 많이 네.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체인 분리 가능성 때문에. 체인 분리 그런 가능성이 건가요? 높아서. 그래서 더 이슈가 많이 되죠.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싸운다.
합의 못 보는 것 같아. 그럼 두 개 생기는 거네. 약간 그렇죠. 이런 게 또 하드포크가 자극적이죠. 자, 세 번째 질문. 네. 너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이 마운트 곡스와 네. 실크로드. 이 마운트 곡스야말로 이 비트코인의 영역의 세월을 함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2010년에 생긴 뭐 최초의 거래소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 $1000 시대를 열면서 뭔가 영광을 가져오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에 해킹 사건 터지면서 침체기를 불러왔었던 네. 대표적인 장본인이죠. 2009년에 이제 P2P 프로그램이죠.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당나귀를 개발한 제드 맥케일럽. 지금 스텔라 쪽에 CEO로 네. 있는데 지금 이 제드 맥케일럽은 2011년에 비트코인 포럼에서 만난 프랑스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마크 캐펠러스. 현재 그 마운트 곡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연결해서 나오는. 그래서 이분한테 매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제드 맥케일럽 굉장히 대단한 게 블록체인 업계를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네. 자기가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돈도 벌고 너무 거의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금방 일에 실증 낸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금방 실증 냅니다. 거래소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게 바로 대재앙의 시작인데 마크 캐펠러스가 그러니까요. 바뀌고 나니까 해킹 사건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맥케일럽이 회사를 떠나고 3개월 만에 사건이 터집니다. 해킹 사건이. 그럼 2014년에 터진 게 아니라 2011년에 터집니다. 그래서 6월에 해킹으로 875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탈취당했어요. 해커한테. 근데 이때 가격이 15달러에서 순간적으로 1센트를 찍어요. 우와. 근데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네. 보안에 신경을 안 쓰고 계속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대로 계속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정보점 갱신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묻어간 거예요. 호황을 누렸죠. 그러다 결국 2014년에 터진 거죠. 2014년에 제대로 한번 터집니다. 네. 한 방에 훅 가는데요. 네. 2014년 2월에 비트코인 85만 개, 많습니다. 8만 5천 개 아니고 85만 85만 개. 개를 탈취당합니다. 당시 비트코인 발행량의 7%에 해당하는 대규모 액수였고요. 현재 시세로는 한 6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 금액이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사실 그때 비트코인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당시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걸 다 물어주고 나고도 돈이 남는다고. 많이 남더라고요. 네, 이런 야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운트 곡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변제해야 될 채무 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되찾은 그러니까 85만 개를 잃어버리고 네네. 20만 개를 찾았어요. 20만 개. 근데 그 20만 개 가격이 40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그 20만 개가 지금 고바야시 노부아키 파산 관제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예, 이분 지갑에 이제 20만 개가 있다고 추정이 네, 되고요. 네. 이분이 이제 짬짬이 네. 이제 시장에다 이런 거 이제 네. 판매를 하는 거죠. 드디어 등장하는 우리 지한우 크립토 네. 대국 끌기. 이 중앙 집권화 이거 이슈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비트메인 이게 항상 그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거예요. 네. 채굴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맞아요. 특정 채굴 세력이. 예. 너무 과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탑5 거래소가 다 중국계고 그중에 3개는 비트메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이제 채굴 회사죠. 예. 비트메인은 채굴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예. 특히 그 ASIC 칩을 잘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ASIC은 특수 목적용 주문형 반도체인데 쉽게 말하면 그 칩 공급 업체들 뭐 인텔, 뭐 TSMC, 뭐 엔비디아 이런 데서 필요한 칩을 사서 채굴에 특화된 그 또 칩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채굴기에 넣어서 파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트메인이 채굴기 시장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80%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비트코인을 캐고 있다. 네. 돈 많이 벌었겠네요.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모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최근에 또 이제 올해 또 홍콩 시장에서 IPO를 한다고 하고 이제 어젠가 최종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제안서 같은 거가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비트메인의 1분기 순이익이 1조 1분기에 1조. 1분기에 1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네. 근데 물론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세가 반영된 2분기 순이익은 기재는 안 해서 약간 그게 이제 문제가 많았죠. 비트메인 하면 이게 우지한 지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사진만 보면은 이게 지금 30대 됐나요, 이제? 이분은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북경대를 나와. 네. 학력도 뛰어나죠.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2011년에 비트코인 100서를 접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모아놓은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풀 매수를 하죠. 1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가격이 1달러 미만까지 떨어졌다. 이 얘기는 거의 뭐 가망이 없다라고도 봐도 되는데 그렇죠.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겠네요. 여기 뭐 하자는 건지. 네. 그러다가 2년 만에 $900. $900. 그러니까 이때 번 돈으로 벤처 캐피털 시절에 알게 된 개발자랑 2013년도에 비트메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채굴기인 엔트마이너 S1을 출시를 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판매량이 같이 급증한 거죠. 그러다가 2014년 2월에 또 등장하는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으로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비트메인의 사업 계획이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사업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을 하니까 비트메인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전부 다 파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지한도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버티다가 지금 오히려 더 후속 채굴기를 만들어야겠다, 더 좋은 채굴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엔트마이너 S5 제작을 하고요. 바닥을 찍고 2014년도 비트코인 가격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엔트마이너 S5가 지금 오늘날의 비트코인이 있게 만들어준 효자 상품이 되죠. 이 뭐 스타트업이 사실 자주 만나는데 사실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다가 급격한 매출 상승 J커브를 만나서 살아나는 건데 이 비트메인의 우지한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지난 10년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그래프를 보면 계속 올랐는데요. 10년 동안 어떤 이유에서 이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한번 그 이슈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슈별로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이슈죠. 보안 이슈 뭔가요? 보안 이슈. 그러니까 보안 이슈라고 하면 뭐 네트워크의 해시 파워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해킹 같은 것들이 잘 안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안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하락하게 되면 보안은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흔들리면 거의 암호화폐가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의 태도? 그러니까 규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규제 이슈.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혁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제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아직까지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죠. 지금 현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규제. 뭐 정부가 그 1월 초에 무슨 규제 관련된 뭔가 발표만 뉴스만 나오면 가격이 굉장히 요동쳤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 약간 규제 일변도 같은데 그 하루빨리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돼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세 번째. 이건 뭔가요, 이슈는? 금융 불안 이슈가 있죠. 금융 불안. 그러니까, 법정화폐 시스템의 취약점에서 오는 금융 불안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융 불안 이슈는 그 일단 암호화폐 쪽에서는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어려워요. 그렇죠. 대체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금융위기 초기, 금융위기 초기는 여지없이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투자 센티멘트가 완전히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크립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초기에는 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 초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는 바로 그 방금 저희가 봤던 포크, 변화. 포크. 그러니까 변화가 두 가지인데요. 좋은 변화는 모두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플랫폼 자체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업그레이드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할 때마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여지없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의미한 잦은 포크, 그다음에 합의 안 된 그런 포크, 체인 분리. 사실 그 연말에 무슨 뭐 비트코인 어쩌고 비트코인 플래티넘인가? 뭐 플래티넘 고등학생. 그런 것들 나오면 이제 힘 빠지죠. 뭐 이 시장의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문제는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체인 분리가. 그러니까 서로 명확한 가치관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것들. 서로의 명확한 노선이 있고 이거의 시장을 만들어줄 지지자까지 있는 상황에서의 체인 분리는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하나의 배당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코인이 생긴다는 걸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10년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를 카테고리별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암호화폐의 오해와 진실,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희가 많이 예고도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보셨습니다. 지금 국내 가장 핫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아이콘 루프의 대표이사님 김종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사실 크립토 씬에서는 다 너무 유명하시지만 너무 혹시라도 분이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이콘 재단의 이제 카운슬 멤버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 프로젝트를 실제 구현하고 있는 아이콘 루프의 대표 김종엽입니다. 아이콘 루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시청자들한테 조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콘 루프는 저희가 2016년에 사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그 더루프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제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을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2017년 초에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아이콘 메인넷을 보면 이 조인트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가 한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적다라는 이런 비판이 사실 추석에 페이스북에서 완전 설전이 오갔어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실제 그 전까지는 뭐 실제 어떤 암호화폐들 자산, 거래소들 간의 이체 자산분이 없던 상황이었고 메인넷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나니까 거래소들이 이제 안정화 이슈로 대부분 입출금을 이제 막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랜잭션 수가 쭉 이제 줄었고 이제 어제 대부분 거래소가 이제 다 입출금이 열려고 되니까 다시 이제 하루 7천 건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 6, 7천 건으로 다시 회복을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암호화폐 트랜잭션들이 실제 어떤 그 플랫폼의 그 실제 사용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암호화폐 계좌가 이제 트랜잭션 위주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이 하루에 한 60만 건, 50만 건 나오면 저희가 한 100분의 1 정도 시총이 되니까 한 5, 6천 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하필 그때는 이제 메인넷 때문에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여서 더군다나 더 적었던 거였군요. 맞습니다. 추석 때 있었던 썰전 중에서 또 주요 쟁점이 그러니까 아이콘이 퍼블릭 체인을 이제 표방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불리기에는 뭐 BP나 밸리데이터 선정 기준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투명하지 않다. 점들이 좀 논쟁이 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이번에 메인넷 업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공개했던 게 옐로우 페이퍼에 그런 이제 뭐 그 EOS에서는 BP라고 부르지만 저희에서는 이제 레프레젠터티브 이제 대표자들하고 부르는데 C랩, P랩이라는 레프레젠터티브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기 위한 선정하기 위한 어떤 그 가이드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사실 그런 그 레프레젠터티브를 뽑기 위한 그런 과정들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실제 레프레젠터티브 먼저 뽑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올려도 되는데 저희는 실제 어떤 이 플랫폼이 가치가 있는 플랫폼이 돼야지 레프레젠터티브 선거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실제 가치 있는 블록체인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 이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를 좀 굉장히 분리해서 보겠다라는 스탠스가 지배적이죠. 혹시 이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는? 그리고 사실 아이콘이 그 금지를 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ICO를 맞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저희가 작년에 ICO를 했을 때는 작년 초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에는 ICO라는 말도 없을 때였어요. 관계자들 잘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ICO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걸 서포팅하기 위한 어떤 리걸 펌이나 어카운팅 펌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가 사실 스위스 주크라든지 그런 곳에 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서 진행을 했었고 지금 국내 엄청 많은데 맞습니다. 거기서 할 수밖에 없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ICO가 딱 저희가 9월에 끝났는데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사실 갑자기 ICO 정부에서 금지. ICO 금지란 태도가 나와서 사실 그 2주 전에 중국의 완샹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중국 정부가 셧다운시키고 ICO 금지하는 거 보면서 중국이니까 저런 게 가능하구나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는 거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죠.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이 전면 금지죠. 하지만 뭐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뭐 분리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하나의 다 같은 블록체인 씬에 있는 컴포넌트들이고 뭐 인터넷과 뭐 콘텐츠 산업 분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 있고 같이 보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서 당연히 함께 같이 가는 이 블록체인 필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컨소시엄 말씀하시면서 그럼 거기서 그 인터체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진행해서 2017년도에 한참 구현을 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대학교들 블록체인 구축했었고 뭐 보험사들, 병원들 블록체인도 이렇게 그 시범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뭐 그런 대학교 블록체인 쪽에서 쓰고 있는 대학생들의 나눠준 어떤 그
그 코인을 뭐 자기네 CMA 계좌에 입력해주면 뭐 자기네들의 어떤 그 가입자 확보도 되고 되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근데 이제 둘을 연결하려면 사실 뭐 중개자가 ROI가 나와야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블록체인이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면 인센티브 기반으로 스스로 네트워크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블록체인들을 연결하기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아이콘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대비해서 특별히 뭔가 차별점 뭐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콘에서 좀 더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랑 좀. 네. 최근에 어떤 메인넷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뭐 이더리움을 포크한다든지 뭐 기존의 어떤 엔진을 좀 인핸스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디자인부터 모든 그 엔진 외에 그 주변 인바이러먼트까지 저희가 전체 다 모든 스택을 다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그 어떤 요구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 뭐 이렇게 해왔었고요.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떤 플랫폼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뭐 그 수수료 모델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이더리움 같이 이제 가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테이킹 모델도 있지만 그 부분을 다 이제 저희가 서포트해서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수수료를 뭐 내는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수수료 자체도 어떤 스테이킹을 통해서 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합리적인 수수료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저희는 이제 BFT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 파이널리티가 원 컨펌으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뭐 기술적으로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보면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에서 보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아무리 블록체인을 하더라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소비자가 체감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사용자들이 획득이 가능한 실제 사용자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좀 포커스돼 있고 어떤 블록체인이니까 사용자가 모일 거다라는 접근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블록체인은 어떤 그 기존의 현실 세계의 어떤 대척점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이걸 연결하기 위해 어떤 매개가 필요한데 계속 이 대척점 얘기만 하면서 사용자들이 알아서 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사용자들이 직접 다가오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요즘 많은 씬에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지에 오고 있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개발자 출신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데 굉장히 현재 나온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아이콘 빼고 아이콘 제일 좋은데 아이콘 빼고 이 프로젝트 되게 괜찮다. 굉장히 코드도 우수하고 상용화가 잘 되겠다. 사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자체 어떤 그 소프트웨어 자체보다는 그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지고. 개발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는 뭐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뭐 저희는 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도 계속 이 어드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역시 그 IBM이 주도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도 많은 걸 하고 있고 역시 거기도 뭐 이제 대기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그 SI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유망하다고 보는 게 있는지. 네, 실제 이제 ICO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더리움으로 ICO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더 가격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 차원에서 조금씩 투자했었고요. 그 외에 뭐 그 저희 뭐 투자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ICX 외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 사업자로 선정도 됐고요. 서울시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구현돼서 실제 서울 시민들이 블록체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첫째는 현재 중고차 거래할 때 자동차 이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블록체인 투명하게 올려서 사용자들이 제일 투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레몬 마켓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서울시가 그 블록체인 구축하는 데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엠보팅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이미 지금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중앙화돼 있거든요. 그냥 서울시 서버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도 블록체인으로 올려서 어떤 시민 참여 기반의 어떤 인센티브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뭐 에스토니아 레지던스처럼 서울시도 뭔가 블록체인 기반의 레지던시 같은 그 서울시 인증 카드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카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기존에 막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들이 있어요. 어떤 각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의 포인트들을 그 서울시 시민카드 위주로 해서 다 통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진행하는 여러 그 계약들이 하도급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대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올리고 뭐 은행 이체 API 붙여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하도급으로 모든 대금이 쭉 그러면 청구되도록. 그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자금이 빨리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 컨트랙트대로 그냥 맞습니다. 실행되는 거죠. 섭외 합의에 의해서 바로바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너무 행사가 너무 네이밍을 잘했는데 불금의 아이콘, 유키즈온더 블록체인. 이름 누가 지었어요? 이거 너무 신박해서. 에드포스라고 저희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걸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그 홍준 대표님. 홍준 대표님께서 그냥 신박하네요. 네. 그분도 지금 디앱 관련된 리블락이라는 준비하고 있죠. 이 행사 기획 의도와 효과 이게 뭐예요? 실제 그런 디앱 팀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만나보면 좀 더 캐주얼하게 자기네 아이디어를 좀 더 그 검증도 받고 소개도 하고 이런 그리고 좀 더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또 이제 유키존더 블락 모임을 만들게 됐고 현재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팀들이 굉장히 뭐 준비 잘한 팀들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또 아이콘 프로젝트 상관없이 블록체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팀들도 있고 또 저희는 그 팀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실제 서비스 만들 필요하거나 이런 걸 얻어서 블록체인에 녹여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 팀들에 투자도 하시고 엑셀러레이팅까지도 하는 실제 거기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사실 우리나라 업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람다 이오르기라든지 언블락이라든지 해시드 그 디블락이라고 저희가 만든 이제 XBC도 있는데 거기에 대표분들이 다 참석해서 해주다 보니까 뭐 괜찮은 팀들은 뭐 디블락에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콘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투자자분들 혹은 ICX 나중에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네. 현재 그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확실히 좀 기술적인 한계나 제도적인 한계, 여러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또 서비스가 어떤 사용자를 확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미 뭐 지금 서울시 프로젝트도 그렇고 블록체인이 많은 곳에 지금 혁신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개발자분들도 어떤 현재의 어떤 한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최대한 이용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뭐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이 팬들도 좀 조급하지 않게, 조금씩 계속 혁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제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좀 기다려 주시면은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 세상을 혁신하는 걸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저희 아이콘도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블록체인 업계의 아이콘이 되기를.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의 아이콘이.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아이콘. 자,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소식 들고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 당첨자 발표 시간을 진행할 거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책 넥스머니 우리 저자 2명이 친필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자막으로 지금 2분 나가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당첨된 분들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이제 저희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